금리가 이제 난리인지 벌써 거의 1년? 그쵸. 네, 작년 한 10월부터 계속 네.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김진아 연구원 함께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기준금리에 사람들이 많이 방점이 찍혀 있는데, 네. 근데 사실 9월부터 또 달라지는 게 그 QT라고 하던 자산 축소. 네네. 그게 9월부터 규모가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하던 거 대비 2배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연준의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의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양적 축소라고 하던 QT. 네.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QT는? QT도 뭐 당연히 직접적으로 그런 수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변동성 요인은 맞아요. 20페이지 여기 자료를 보시면 네. 왼쪽에 있는 게 미국의 국채시장 유동성 지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좀 보기가 헷갈리는데 위로 가면은 유동성이 확 떨어진다는 거고 네. 아래로 좀 낮아지면 유동성이 좋다는 거예요. 원활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20년 초반부에 굉장히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2020년. 네, 그때가 이제 코로나19 때, 네. 막 처음에 그래서 유동성이 이게 막 온다고 했을 때가 그때 잠깐 거래가 확 튀었던 급감해서 거고. 확 튀었던 거예요. 네, 근데 네. 보시면 작년 한 연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국채 유동성 지수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이 어쨌든 긴축이랑 이제 QT나 QE 축소 이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1년 가까이 반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산 축소 규모가 어쨌든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는 있어요. 근데 전체 이제 미국 거래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적인 위축은 좀 있는데 직접적으로 수급을 확 줄인다. 뭐 이렇게 보기는 사실 좀 어렵죠. 근데 요게 또 변동성을 좀 많이 불러온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유동성 지수 요거와 함께 이제 나중에 뭐 채권 시장 변동성 지수 이런 걸 같이 보면 네. 요런 게 아무래도 거래량이 줄어들면 같은 거래여도 굉장히 파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죠. 특히 이제 9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확대가 그러니까 규모 QT의 확대가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게 네. 그것이 9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9월 달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한 달이긴 하죠. 지금까지도 변동성 높았는데 올해도 그러니까 네. 안심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그 8월 잭슨홀 미팅을 네. 평가하시기를 열린 결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사실 잭슨홀 회의의 그 발언 자체는 매파적이에요. 인플레이션을 40번 넘게 얘기를 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어쨌든 물가를 잡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는 굉장히 매파적인데 이제 제가 착안한 포인트는 뭐냐면 9월 FMC까지 잭슨홀 당일날까지 해서 한 달이 가까이 되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8월 사이에 잭슨홀부터 9월 FOMC 미팅까지.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이미 봤지만 8월 고용도 확인하고 이제 곧 나올 9월 CPI도 확인해야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연준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하는 가장 큰 버퍼, 큰 근거가 일단 고용시장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제 지표 추이를 보고 우리가 기존의 원론적인 그 기조대로 데이터 디펜던트로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뒤에 후반부에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서. 네, 그쵸. 네. 그게 이제 연준의 기본 스탠스이긴 합니다. 원래 기본 스탠스. 그쵸. 그래서 그렇게 봐서 이제 열린 결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지금 추이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조금씩 꺾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지표에 잘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시장 컨센서스가 만약에 75bp 인상이 확 치우치면 네. 또 이제 충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다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인 거죠. 일단은 8월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네. 약간 뭔가 연준의 그 피벗을 기대했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날 게 머지 않았고 네네. 한 연말이나 그러니까 내년 초? 23년 초 가면은 조금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서지 않겠어라고 낙관하던 사람들이 네. 이제 한 방 뻥 맞았죠. 그쵸. 그게 그래서 연준의 피벗 시점이 당연히 더 뒤로 밀렸겠죠. 네,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한 분기 정도 밀렸고요. 7페이지에, 네.
7페이지에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 이제 기준금리 수준이에요. 각 FOMC 때마다 네.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예상을 하는 그 기준금리의 수준이고요. 네. 보면 이 제일 밑에 있는 파란 선이 8월 1일이에요.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되게 컸던 그 시기. 근데 보면 고점이 되게 낮고 인하를 되게 빨리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고점은 2022년 12월에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인하한다. 그러니까 약간 사실 실제보다는 좀 과하게 피복 기대감이 금리에 뭐 금리 선물에 반영되어 있었던 건 맞는 거죠. 8월 초까지는 낙관적이었던 거죠. 굉장히 낙관적이었죠. 그때 일단 7월에 물가가 되게 좀 둔화되면서 네. 잘 나왔고, 미국의 GDP가 2분기 연속 어쨌든 역성장을 네. 했잖아요. 그래서 침체 기대가 이때 되게 컸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까만 선이 그때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엄청 높아져 있네요. 네, 맨 위에 이제 파란 선. 정점도 내년 3월? 네. 한 분기 정도 딱 이연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고점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40-50bp 정도 네. 이제 기준금리 고점이 올라간 걸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네네네. 이 최근에 이 왼쪽 7페이지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금리가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렇죠. 금리도 마찬가지고 보면 6월 달에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아마 한 80%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건 10년 금리고 2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더 많이 반영하잖아요. 네, 그렇죠. 2년 금리는 전고점을 뚫고 이미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이제 물가에서부터 비롯된 거긴 한데 앞에서도 네. 잠깐 이야기를 해주신 게 미국의 한 7월 물가 지표부터는 그래도 이제 정점은 지났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는데 네. 파월 의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정점을 지났다고 해서 빠르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네. 부장님도 같은 의견이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절대적인 레벨이 지금 뭐 7%, 막 8%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2%로 떨어지기엔 시간이 굉장히 그렇죠. 일단 많이 소요가 예. 되니까 긴축을 해야 되는데 이 8페이지에 보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 기본적인 서비스 가격들이 얼마나 아직 높은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사실 재화 가격은 이미 고점을 찍고 떨어진 지가 조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주거비용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주거비는 이제 미국 CPI 중에 한 40% 차지를 하거든요. 제일 비중을. 크죠, 월세. 네. 그러니까 단일로는 제일 높은 비중이고 보면 월세가 매달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게 경직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쫙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주거비는 되게 후행적으로 움직여요. 나중에 다른 물가들이 떨어지고 네. 후행적으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한 번 낮추면 다시 올려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주거비가 이 그래프처럼 이게 MOM이거든요. 전월 대비 전월비. 아직도 좀 높은 수준인 걸 보면 이게 물가 하단을 좀 지지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아직은 올라가는 추세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 그리고 기타 서비스. 좀 특징적인 거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된 그런 물가가 꽤 높아요. 이것도 전월비거든요. 네. 보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높고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타 개인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결국에 비용인데, 인건비 네.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하단을 좀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물가의 정점은 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빠르게 내려올 것도 아니다. 네,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네.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연준에서 보는 것도 물가하고 이제 고용인데, 우리가 이제 연준의 피벗을 많은 분들이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게 돼야 될 텐데 아직 고용 시장은 되게 견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고용 시장이,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도 해석을 하는 게 고용 시장이 견조한 만큼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이번에도 이야기한 거 보면 약간 고용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네. 이런 신호를 주기도 했고. 근데 이걸 해석하자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아야지 좋은 겁니까? 안 좋아져야지 좋은 겁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은 고용이 좋은 게 낫죠. 뭐 긴축을 하더라도 그 긴축을 어느 정도 버텨주는 그런 버퍼가 고용이 일단 되기 때문에 고용의 근거도 경제 되지만 자체는, 네. 경제 자체의 버퍼가 되니까 고용이 좋은 게 일단 좋죠.
대신에 이거의 전제는 연준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잉 긴축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전제가 깔려 있으면 고용은 무조건 좋은 게 좋고, 고용은 경기의 후행 지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이 빨리 꺾이면 그만큼 경기가 침체로 더 빨리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시그널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고용 자체도 꺾이지만 서서히 꺾이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고용이 또 그럼 너무 좋아서 연준이 긴축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이제 기준이 있죠. 중립금리. 지금 현재 경제가 얼만큼 버틸 수 있느냐. 네. 사실 그거는 고용만 보는 건 아니고 네. 전체적인 전반적인 지표를 다 보는 거니까 그 중립금리 레벨을 봤을 때 그 이전에 그렇게 많이 이탈해서 금리를 인상하진 않았어요. 그 중립금리가 한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뭐 논란이 많은데 그 어디 딱 써 있는 거는 아니죠? 써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연준 어디 대문 앞에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경제 상황은 항상 변하니까. 그리고 계산하는 툴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해서 밴드가 되게 넓은데 연준 관계자들 뭐 연준 총재들 얘기에 따르면 뭐 3% 내외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고용 지표가 악화가 돼야 이게 결과적으로 흐르고 흘러서 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결과도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서서히 꺾이는 게 좋다는 거는 만약에 급격하게 고용시장이 위축이 된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잡히겠지만 거기에서 오는 기회비용이 이제 너무 큰 거죠. 예를 경착륙해버리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용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해고를 너무 많이 한다. 실업자가 갑자기 늘어난다. 뭐 임금을 너무 많이 삭감한다. 이러면 진짜 내수에 직격탄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말 그대로 근데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엔 그렇다고 꺾이지만 걔도 꺾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용이 서서히 꺾이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을 이제 파일럿으로 치자면 이 비행기를 아주 스무스하게 랜딩을 네. 시켜야 돼. 그래서 이게 연착륙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쾅 하고 부딪히는 경착륙이 나오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경제도 망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건데 약간 가능성으로 보자면은 위원님은 어느 쪽으로 보세요? 경착륙을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래도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연준을 믿어보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는 연착륙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다른 부분들은 경기가 많이 꺾였지만 네. 그래도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고 지금 이런 속도대로 고용이 서서히 된다면 그래도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연준이 지금 이렇게 빨리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네. 결국에 그 경착륙 가능성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다른 게 많이 꺾인 다음에 애매한 스텝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면 계속 타격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괜찮을 때 미리 많이 올린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상황을 보는 거예요. 버퍼를 주고. 그리고 그러다가 만약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연준이 점도표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2024년에 50bp 인하하는 거. 지난번 네. 이제 그렇게 보험용 인하로 약간 대응을 하려고 미리 빨리 올리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램도 연착륙, 예상도 연착륙.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장은 약간 그런 조금 굿 시나리오 네. 쪽으로 좀 기대를 하기 마련이긴 한데, 그러니까 비행기로 따지면 이제 연착륙과 경착륙의 차이는 우리는 이제 경착륙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연착륙을 한다. 근데 사실 비행기는 속도를 먼저 많이 떨어뜨려 놓고 고도를 낮춰놔야 연착륙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맞기는 한데 시장에서 벌써부터 좀 고도를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즉 금리를 벌써부터 올리는 거야? 많이 올리는 거 하면 이제 힘들긴 힘들어지죠.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심리적으로 타격이 좀 있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잭슨홀 미팅 이후에 굉장히 이제 매파적인 발언으로 네. 시장에는 그러한 9월 FOMC 미팅, 한 현지 시간 21일 이렇게 네.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에는 연준이 75bp, 0.75%포인트 올리는 걸로 보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지금 시장에 다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많이 반영됐어요. 근데 진짜 컨센서스가 100% 이렇게 치우쳐 있진 않고요. 예. 지금 한 60%에서 7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50bp 인상을 보는 게 그래도 좀 남아있죠. 그러니까 100% 참가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표를 좀 더 봐야 한다라는 입장도 많고. 긴가민가 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8월 고용이 만약에 되게 7월처럼 엄청 잘 나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확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75bp? 네,
약간 그렇게 75bp를 정당화시키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그러니까 8월 고용이 막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나빠졌던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막 그 언론들 보면 헤드라인으로 골디락스 고용 막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상태는 뭐 긴축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딱 그 수준만 보면은 뭐 골디락스 수준이죠. 사실 월간 31만 명 뭐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원래 잠재 성장률 수준을 비트할 수 있는 한 월간의 미국 고용, 필요 고용이 한 20만 명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되게 높은 수준이긴 해요. 추세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뭐 예상치를 상회하지 않고 부합했다. 뭐 요 정도인 거고. 약간 아까 조금 이야기를 했던 거긴 한데 사실 이게 결론이기도 할 것 같아요. 지금 그 페드와치 같은 거 보면은 9월에 3.5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남아 있는 11월, 12월 FOMC 때 거의 한 4.0%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게 한 68%? 저희가 한 9월 7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가 4%까지 가는 겁니까? 저희는 4%는 힘들고 한 3.75%, 그러니까 기존에 6월에 줬던 그 가이던스가 올해 연말 3.5, 내년에 4%잖아요. 네. 그 가이던스보다는 한 25bp 정도 상향을 이번에 9월 FOMC에서 해주고, 그러니까 기존에 6월까지의 점도표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그거였는데 이번에 좀 더 9월 FOMC에서는 좀 더 상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보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꺾이는 그 고점이 조금 지연이 됐고 경기도 생각보다는 아주 나쁘지 않아서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할 때,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의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잖아요. 크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했을 때는 점도표를 9월에는 한 기존보다는 25bp 정도 상향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뭐 한 3.75 정도 수준? 4.0%까지 뭐 우려를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4.0을 하려면 지금 9월이랑 11월, 12월 FOMC 3번 남았거든요. 그러면 너무 또 급격하게 다 인상을 연말까지 계속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경로대로라면 연말까지 꺾이게 되면 한 거의 5, 6개월 연속 꺾이는데 굳이 그때까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시장 기대는 약간 좀 당연히 무서우니까 조금 근데 과하다고 생각은 해요. 일단 그 9월에는 새로운 점도표가 나오는 달이죠. 그죠? 369, 12에서 경제 전망하고 같이 새로운 점도표 찍으니까 이번에 그 위원들의 점도표가 또 이제 6월 대비 얼마만큼 가 있는지도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근데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3.5랑 4.0이랑 과연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일까? 그러니까 4.0까지 가면 진짜 나중에 경착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금리 부담 때문에 뭐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미국 정부의 뭐 정부 부채 부담도 훨씬 더 클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연말에 4%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 그 정도까지는 못 간다라는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상을 한다고 인플레이션만 잡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중해야 하고, 어쨌든 올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4%까지 인상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인상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럼 내년에 4.5, 뭐 4.75 이렇게 점도표를 내주고 진짜 그렇게 인상을 하진 않겠죠. 그거는 지금보다 한 거의 2% 가까운 금리 인상의 효과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사실 경착륙이거든요. 그래서 여력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인상을 그렇게까지 무리하게는 못할 거예요, 아마도. 23페이지를 보시면 점도표가 있습니다. 이게 6월 FOMC까지. 맞아요. 6월 FOMC 점도표고, 지금 보면 이게 중간값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는 3.8이니까 3.75에서 4%. 내년이죠, 내년 거. 올해는 이제 3.4%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2024년에는 오히려 인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죠. 근데 요게 9월 되면 한 25bp씩은 조금 이제 올라가 있을 수 있는. 6월 대비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조금 덜 꺾였고, 경기도 우려보다는 조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상향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의 기준금리를 막 4%까지 막 올려버리면 정말로 부담이 커져버리니 실질적으로 한 3.5%까지 올릴 거면서도 말로는 한 4% 이상 올릴 것처럼 막 이렇게 세게 해서 일부러 더 막 겁을 주는 거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그것도.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조금 복잡하지만 네.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네. 이게 뭐냐면은 2014년 9월부터 네. 2015년 12월까지 그때가 이제 인상기 직전이었어요. QT를 네. 하고 이제 기준금리 인상할 때 딱 그 직전이었는데 네. 그때 점도표예요. 그래서 그때도 점도표를 뭐 3년치 이렇게 발표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 네모부터 이게 화살표가 밑으로 있죠. 네. 보면 맨 위에부터 2014년 9월에 발표한 거고 그 밑에는 3개월 후, 그 밑에는 3개월 후 이렇게 점도표가 3개월마다 발표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3개월마다 점도표가 발표될 때 점도표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공격적으로 발표를 해요. 네. 그리고 막상 시장의 반응, 뭐 그리고 경기 수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경제는 계속 변화하니까 그렇죠. 그 점도표의 상한을 계속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불과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점도표랑 기준금리 간에는 좀 괴리가 존재를 하거든요. 아무리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도 꼭 정해진 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렇죠. 유연하게 항상 변수가 해야지. 생기니까. 그죠? 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유연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둘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네. 공교롭게도 그 괴리가 지난 10년간 보면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했던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보면 어떠한 변수가 생겨서 기준금리를 덜 인상하거나 아니면 인하를 좀 더 빨리 하거나 약간 이런 상황이 많이 이제 펼쳐졌다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하면 약간 점도표는 조금 더 높게 찍어 놓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네, 그게 이제 뭐 중앙은행의 낙관 편향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에서 만약에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좋은 심리가 거잖아요. 안 좋아져 버리니까. 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경제 전망도 약간 좀 좋은 편이고. 낙관. 네, 그리고 점도표도 그거에 기반하는 거니까 조금 높게 설정되거나 발언도 약간 셀 수 있죠. 매파적으로. 그래서 경제 전망 자체는 낙관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금리 점도표도 조금 더 위쪽으로 찍어 놓는 거고 네. 그러다가 뭔가 시장이 과열되거나 막 이러면 또 한 번씩 이제 말로 네. 속된 말로 이제 말로 조진다고 네, 그렇죠.